고품격 나날이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32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요일 정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중이 있었던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2대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저희 원투펀치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잘한 점과 개선해야 될 점까지 솔직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파신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번에 슈틸리케 감독이 보여줬던 전술에 대해서 우리 장지연 위원님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일단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네, 전반전 지고 있던 어려운 상황에서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역전을 해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승점 3점을 일단 따냈다는 부분. 아주 중요한 또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겼던 경기에 비해서는 앞으로의 일정에 있어서 좀 걱정도 많이 남았던 그런 경기입니다. 네, 전반전에 실점을 하거나 불리한 상황으로 끌려가면 후반전 우리가 추구하는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흐름 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되면서 후반전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팀인데요. 일단 슈틸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이른바 점유율 축구, 빌드업을 할 때 뭐 긴 볼이든 아니면 짧은 패스를 통해서 땅 따먹기를 하든 어쨌든 골을 넣기 위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수비하는 팀들이 전술적 마크맨, 이 마크맨 선수를 보면서 공을 일단 1차적으로 주시하지만 자신의 마크맨을 보고 수비하는 방식들을 많이 택했지만 최근 현대 축구의 흐름은 상대방 수비하는 측은 공간을 먼저 점유하는 축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최근에 아주 대표적인 예로 시메오네식의 4-4-2. 점유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공을 중심으로 상대 수비수보다 더 많은 숫자 아니면은 효율적인 공간, 동선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 점유가 유지가 되고 그 과정에서 땅 따먹기,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근데 이날은 우즈베키스탄은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간격을 횡적으로 종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공을 중심으로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1차 빌드업이 돼서 짧은 패스로 측면으로 갔다. 전체적으로 공을 보고 우즈베키스탄은 간격 유지를 같이 하죠. 네, 다 한 가지 몸통처럼 하나가 움직입니다. 따라 붙습니다. 한쪽으로 몰려서 따라 붙죠. 네, 이렇게 돼서 공을 중심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쪽의 좁은 공간에 형성이 됐던 하나의 단위 면적에서 우리는 항상 상대 숫자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의 올가미, 그 올가미에서 상당히 어려운 또 빌드업 과정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이 전반전에 많이 나왔어요. 반대쪽에 우리는 약간 동을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반대쪽에 있는 측면 수비수와 윙어들은 그냥 죽어있는 선수처럼 반대에 크게 남아서 숫자 싸움을 전혀 유리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어려운 빌드업이 계속 유지가 됐죠. 이거는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으로 들어가면 또 종간격을 좁혀서 횡간격을 같이 좁혀서 아주 가운데가 아주 동그란 형태로 에워싸는 그런 수비가 되고 우리도 같이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 축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여기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 숫자 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움직임이 돼야 돼요. 윙어들의 스위칭, 여기 있지 말고 공을 중심으로 스위칭 플레이를 계속 가져가면서 땅 따먹기 축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점유를 하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바탕이 되는데 이것을 또 그렇게 하더라도 뚫어나가려면 빠른 패스의 속도 전환이 돼야 이렇게 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체적인 몸통 수비를 극복해서 빠르게 전환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형성이 됩니다. 1대1 싸움도 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단 한 가지도 갖춰주질 못했어요. 선수들의 기본기, 터치도 투박했을 뿐더러 패스 자체의 스피드나 경기장 피치 조건도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선수들이 움직여주는 동선 자체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체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날은 배우 움직임을 통해서 긴 공격도 간헐적으로 시도했습니다만 긴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점유율 축구에서는 앞선에서의 동료들의 움직임,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컨볼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슈틸케 감독이 과연 추구하는 점유율이라는 이 운영이 전반전 운영으로 봤을 때는 현대 축구에 이렇게 부합하는 수비 움직임을 다른 팀들도 앞으로 가져갈 겁니다.
여기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저는 운영이라고 좀 봅니다. 앞으로 다른 팀들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패턴의 그러한 작업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선수들의 기량에 비해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축구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이번에 우리가 슈틸케 감독이 여태까지 했던 축구들을 좀 면밀히 기술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에게 맞는 축구가 무언가,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점유율 축구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컨볼, 이런 또 세컨볼 상황에서 부딪히거나 경쟁하는 걸 또 좋아하고, 우리 선수들이 그런 걸 아시아 랩에서는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주든지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이번에 한번 면밀하게 회의를 해서 솔직하게 기술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얘기하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본선까지도 바라본다면 지금 이러한 축구로 계속 가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변화를 줘야 되는 타이밍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한번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의를 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토론들, 담론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아 레벨에서 우리를 상대로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앉는 시간이 긴 팀들이 많은데 우리가 점유율이 높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평균 점유율이 50% 아래로 잘 안 떨어지잖아요, 원래가.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뭐 점유율 축구를 지금 더 하고 있는 것인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죠. 정말 냉혹한 애정이 담긴 분석이었는데, 그리고 후반에 만약에 우리가 뭐 체력을 좀 떨어뜨린 이후에 후반에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는데요. 이런 수비 방식, 몸통 움직임을 향한 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비를 하는 팀들을 상대를 할 때는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플레이들이 돼야 이 선수를 체력을 계속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축구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전반전 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좀 암울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면서 공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고 느끼셨을 텐데 아마 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효님이 영상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했던 장면이 더 많겠죠? 아닌가요? 비율적으로는 못했던 장면이 더 많습니다. 못했던 장면이 더 많고, 제가 그래도 이란전 같지는 않아요. 이란전은 사실은 우리가 못한 장면만으로 점철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란전에 이어서 제가 또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특별하게 또 연관된 선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지만, 어쨌든 뭐 이게 경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애정이니까요, 사실.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기 아주 초반이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특히 전반전 양 풀백이 좀 다른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터치는 상당히 안정적이기는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만, 박주호 선수가 이른바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공격에 가담했다고 일컬을 수 있는 장면은 사실상 전반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김창수 선수 쪽은 공격적으로 자주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김창수 선수의 터치 미스는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 경기 초반부터 김창수 선수가 그 이후의 플레이에서는 자신감이 더더욱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초반의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김창수 선수가 지금 받아놨는데 우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잘 안 된 것이, 볼을 받기 전에 등을 지면서 계속 뒤쪽을 보고 있는 장면이 많았고, 볼을 받은 다음에도 빠르게 전방 컨트롤로 돌아서는 동작들이 그렇게 민첩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백패스, 횡패스 이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도 김창수 선수가 앞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약간 늦었어요. 약간 늦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처리에 있어서 볼을 약간 세워놓고 차는 그런 상황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쇼무로도프 선수가 빠르게 다가온 거죠. 여기서 김창수 선수의 첫 번째 좀 미스가 나옵니다. 이래서 이 장면은 물론 이제 따라 들어온 남태희 선수가 수비를 해내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장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 측면에서는 사실 전반전에는 굉장히 백패스가 많았어요. 박주호 선수가 공격적인 선택을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선수에게 또 갔는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 볼 소유가 유지는 됐습니다만 쇼무로도프 선수가 이제 알았어요.
그쪽으로 빠르게 압박 들어가면 이제 뺏어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어떤 자신감을 또 부여를 해줬고, 그리고 이어진 스로인 장면에서도 이것이 좀 어이없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창수 선수의 불안한 볼 처리가 뭐 발로 하는 것에서 던지는 것까지 한 3차례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좀 그다음부터는 더 불안해지고 자신감은 떨어지는 반면에 김창수 선수가 쇼무로도프 선수의 압박에 약간 표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많았거든요. 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날 우리의 전체적인 전반전 포진이 실제로 어떠했나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이 기성용 선수를 이날 원맨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빌드업을 좀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을 노리기는 했고, 그리고 이제 구자철 남태희 선수로 하여금 더 우즈베키스탄을 초반부터 좀 밀어붙일 것을 슈틸리케 감독은 아마 의도를 했던 포메이션 같은데, 이제 문제는 특히 경기 초반부에 기성용 선수와 나머지 미드필더들 간의 간격이 정말 넓었어요. 횡 간격도 그렇죠. 네, 아까 전술판에서 말씀해 주신 거. 이쪽으로 다가 있잖아요. 벌써 이미 하프라인. 지금 볼이 이쪽 위치니까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이렇게 포진이 되는 거죠. 볼이 지금 볼과 이제 상대 선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의 어떤 콤팩트한 간격, 그리고 볼 없는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공간으로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뭐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요. 지금 이 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이제 기성용 선수는 이날 사실 센터백들 사이 공간으로까지 내려와 주면서 빌드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 조금 전 상황보다도 지금 더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적인 상황, 또 횡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은 죽어 있거든요. 이 일로 빨리 전환이 되면 괜찮은데 전환조차 되지 않죠. 왜? 패스 횟수도 많고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약간씩 떨어지고. 왼쪽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2명의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볼을 연결시킬 곳이 사실은 지금은 누군가 이 공간으로 좀 올라서 주거나 내려와 주면서 사실 이 공간으로만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공격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이쪽 측면에는 또 2명의 마크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 전술적으로 기본이 되려면 지금 여기서 패스를 받아주는 선수가 기본적인 트라이앵글 형태는 갖춰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종적인 간격, 횡적인 간격이 몸통 수비,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통 수비를 하는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빌드업을 하기가 힘든 그러한 조건의 축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장면이 그런데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이제 어려운 공간에 동료가 나오면서 이제 볼을 받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제일 힘든 공간에 있던 선수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3명 아닙니까? 이제 박주호 선수가 지금 이정엽 선수 쪽을 선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서는 좋은 공격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에워싸. 네, 4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으로 일단 오른쪽으로 돌리는 데까지는 또 성공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원터치 플레이가 잘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창수 선수의 터치가 또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지동원 선수도 결국 뒤쪽으로 돌리고 말죠. 지금도 전환은 빠른 편이었는데 조금 뒤로 가버렸죠. 점유율은 확실히 우리가 높대요. 그렇죠. 77대 23. 사실상 이러한 형태의 우리의 이날 경기에서의 전반전 포진은 우즈벡의 체력도 많이 소진시키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느끼는 이 점유율이 실례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우리가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공격 횟수는 적죠. 이것은 마치 리그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 팀이 한 3대 0이나 4대 0으로 이기고 있고 다음 경기에 체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상황. 70분부터 이 팀은 지고 있어요. 지는 게 거의 확정이 돼서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점유율을 돌리는 그런 축구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축구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런 전반전, 적극성을 떼야 되는 전반전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운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느끼는 체력적 부담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골을 2골을 터뜨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체력적 결국 부하도 한국에게 나중에는 이제 많이 가중이 됐을 공산이 컸던 경기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이렇다 할 활로를 찾지 못하고 다시 뒤쪽으로 돌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김창수 선수의 지금 또 패스미스가 터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김창수 선수와
또 장지현 위원 이야기대로 볼 받아주려는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이 상황은 패스가 나가더라도 우즈벡 입장에서 패스의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커팅하고 나올 수가 있는 여유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효율적인 공간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볼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또 패스 미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볼은 계속 갖고 있어요. 우즈벡 선수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네, 여유가 있으면서 이제 우리의 볼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보면서 아까 장지현 위원이 설명하신 이제 몸통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스를 하는데요. 짧은 패스로 해서 들어간 장면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한 번에 미드필드 생략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거리가 워낙에 멀다 보니까는 역시 또 우즈벡에게 갖다 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점하기 전까지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볼 때는 비효율적인 점유율 축구예요. 그게 공격 횟수는 아주 적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좋은 축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바르셀로나가 점유를 많이 하지만 답답하게 골을 좀 못 넣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설사 골을 못 넣더라도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점유율이 높은 경우가 많죠. 거기까지는 뭐 이른바 땅 따먹기식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상대의 이제 뭐 철벽 방어라든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골이 잘 안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처럼 낮은 지역에서 계속 횡패스, 백패스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안 들어가는 높은 점유율이라 하더라도 역시 또 차이가 있는 상황을 이 한국의 전반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골키퍼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박주호 선수가 공격적인 가담이 전반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후반전에 정말 치명적인 상황에서의 아주 천금 같은 어시스트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전 상황만 놓고 보자면 왼쪽 측면은 손흥민 선수와의 콤비네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손흥민 선수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이제 왼쪽 측면에 문제가 있었고요. 오른쪽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터치 불안이라든가 패스 미스 같은 게 또 많이 나왔던 지역이고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뭐 계속 이야기되었던 풀백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또 이날 전반전에는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뒤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 이제 안 준 것에 대해서 약간 사인을 보내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뒤를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전방 컨트롤보다는 이날은 우리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후방 컨트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기희 선수에게 왔는데요. 자, 다시 또 뒤로 돌리고 뭔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볼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자, 여기서 약간 변한 것이 이제 33분쯤 되고 우리가 사실은 이때는 이미 한 골을 실점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조금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것은 기성용 선수 이외에 구자철 선수가 좀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4-1-4-1보다는 약간 4-2-3-1과도 같은 변화가 후반전에는 좀 더 확연히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이미 이제 구자철 선수가 문제를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빌드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동원 선수와의 거리가 좀 멀면서 패스 미스가 됐고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이 나올 때도 위협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오히려 우즈벡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지는 흐름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전이 전혀 뭐 우리가 의도했던 축구와는 이제 상반되게 안 좋게 흘러갔었는데 결정적으로 실점도 했죠. 네,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뒤로 돌립니다. 기성용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센터백 라인 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창수 선수의 터치 미스가 일단 나왔거든요. 사실상 이제 실점까지 이어진 시간은 지금보다는 조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뒤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실점 장면을 처음부터 복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터치 미스가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선수들은 다 이제 공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쏠려오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의 스로우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장지현 위원 이야기대로 일단은 우리가 선수들 전체가 이쪽 측면보다는 이쪽 측면 오른쪽 측면 쪽에 지금은 일단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저 그림도 나와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예.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 이 그림 보니까 여기에 우리 세 선수가 이제 별로 이제 경기에 관여되지 못한 채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선수들과 더 많은 우즈베키스탄의 선수들이 지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이 아까 처음에 개론적인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티키타카 점유율을 뭐 표방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치명적인 상황에서 과연 우즈베키스탄 선수들보다 좁은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 적이 있는지를 그렇죠. 물으신다면 제일 중요한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치명적인 상황에서는. 자, 이 상황이 그런데 이제 치명적이 돼요. 우즈베키스탄 선수 숫자는 많고 김창수 선수가 지금 또 보냈는데 여기서 또 패스 미스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로 실점 장면으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실점 장면의 첫 번째 빌미, 뭐 두 번째 빌미,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은 물론 이제 김기희 선수의 실수, 거기서 이제 골키퍼가 차낸 볼이 멀리 가지 못함으로써 또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했지만은 그 이전에 일단 오른쪽 측면에 우리가 몰렸을 때 터치 미스들, 그리고 상대에 비해서 수적 열세에 계속 빠지는 상황들, 여기서 우리의 패스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우즈벡의 압박에 뺏기고 하는 상황이 연발이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실점이 된다는 것이죠. 실수라는 것이요, 미스라는 게 그 선수가 유독 혼자 잘못해서 나오는 경우는 축구 경기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스라는 거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생길 때 보통 축구 경기에서 미스가 나옵니다. 그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우즈벡 선수들의 숫자가 매우 많잖아요. 이 공간에. 거의 다 내려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에요. 이쪽으로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전환을 못했고요. 이쪽에서 계속 공이 살아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5명이었으니까 이 복닥복닥한 공간에서 계속 뭔가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우즈벡의 압박에 뺏기고 하는 상황이 연결이 되다가 결국에는 한 번에 크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이 될지도 모르는 볼이 여기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김기희 선수가 아마 이 압박 들어오는 거를 인식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을 것이고, 전방을 향해 있었던 수비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때 약간 이제 좀 급한 마음에 뒤로 좀 안전하게 돌려놔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역시 이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여전히 조금 남는 아쉬움은, 글쎄요, 조금 더 낙하지점 포착을 약간 뒤쪽에서 여유 있게 했더라면 머리로 돌려놓는 선택보다는 예를 들어 뭐 가슴으로 트래핑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로서는 좀 좋았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김기희 선수가 달려나오는 압박에 순간 당황한 나머지 돌려놓는 헤딩을 시도하게 되는데, 근데 이 돌려놓는 헤딩이라는 것이 이게 볼의 방향이라든가 스피드를 본인이 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공격을 할 때도 저기서는 돌려놓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확히 맞히는 게 우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돌려놓는 헤딩이 공격수가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정확히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돌려놓는 헤딩이 시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승규 선수는 잘 나왔어요. 김승규 선수 나온 것은 이거는 정확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승규 선수도 급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김승규 선수의 마지막 임팩트를 할 때의 자세가 약간 무너졌었어요. 이때 정확하게 정말 온 힘을 가해서 제대로 찰 수 있는 상황이 좀 못 됐었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의 비크마이프 선수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졸이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후반전에 정말 힘들게 했죠, 경기를. 네. 후반전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자철 선수가 이제 노골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4-2-3-1에 가까운 포진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후반전은 지금 요 장면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자주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가장 좋은 활용은 뭐냐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요. 저는 호날두 선수 역할을 하는 게 손흥민 선수는 가장 좋아요. 우리 대표팀에서는. 게다가 지금 뭐 여러 또 얘기가 나오지만은 원톱의 득점력에만 대한민국이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주득점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 장면, 기성용 선수가 잡고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가는 이 장면이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활용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한 장면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후반전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뭐 일품이었죠. 기성용의 장점과 손흥민의 침투, 움직임 장점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수비가 걷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손흥민 선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즈베키스탄은 결국은 몸통 수비를 하기 때문에 공을 중심으로
측면 공간, 뒷 공간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쪽을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사실 전반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기성용이 있었으면 기성용의 그런 패스와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반에는 오히려 그런 장면이 거의 안 나왔고 네. 후반에 이제 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격이 많았으면 우즈베키스탄도 그 말씀하신 세 줄 수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비에 혼선을 주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활용법이 좀 전반전에는 상당히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전북이 또 큰 대회 결승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김창수 선수라든가 뭐 김기희 선수 좀 안 좋은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북의 듀오가 그래도 이 경기를 살려냈습니다. 이재성이 한쪽으로 수비 다 몰아놓고 전환시켜줬어요. 그렇죠. 이재성. 네. 이재성 없었으면은 이 게임을 진짜 풀기 힘들었죠. 직접 이름까지 써주셨네요. 김신욱. 김신욱 선수. 네. 아챔에서도 잘하기 바랍니다. 네. 아, 제가 전북 넥타이예요 지금. 아, 일부러 네, 전북 넥타이 메고 오신 거군요. 네, 아라인전을 대비해서 좀 힘을 싣기 위해서 이재성 선수가 잘한 것은 상대 위험 지역에서 뭔가 구체적인 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두 줄 수비가 아무리 컴팩트하다 하더라도 결국 4-4-2의 그래도 최대의 약점은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의 사이 공간을 누군가가 뚫어내면 되죠. 네, 흔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간으로 과감하게 볼 투입이 되고 그 공간에서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선수가 있어야만이 사실은 4-4-2 수비가 어느 정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재성 선수 투입 이전까지는 그런 플레이가 거의 일어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재성 선수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김신욱 선수도 투입된 직후입니다. 네. 몰린 거 보세요. 남태희 선수와 주고받으면서 네.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즈벡 선수들을 다 이 공간에 몰아놨어요. 네. 다 이 공간에 몰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고립됐다기보다는 고립이 아니라 자유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 이러고 이제 빼줬어요. 네. 그리고 박주호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 들어가는 오버래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반전 시작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변한 것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후반전 들어서 박주호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구자철 선수가 약간 내려간 것과 더불어서 후반전에 이제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변화상인데 지금 이재성 선수와 김신욱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이재성 선수가 우즈벡 다 몰아놓고 손흥민에게 빼줄 때 지금 박주호 선수가 잘 나가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복싱도 그래요. 또 복싱이에요? 원투 스트레이트로 커버링을 중앙에 몰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훅이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통 수비를 하는 팀들은 결국은 방향 전환을 빨리 했을 때 한쪽으로 얘네들이 다 허겁지겁 몸통이 움직여서 결국 이쪽 리듬이 생겼을 때 그때 오버랩이 들어오는 거예요. 측면 수비수가요. 잡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딱 득점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할 때 메시 선수라든가 네이마르 선수가 이제 몰아놓고 조르디 알바나 다니 그렇죠. 알베스가 네, 그때도 그 올라오는 상황. 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에게 실점했던 장면하고 거의 유사해요. 예. 그 장면에서 빠르게 자유로운 동료가 올라오는 공간으로 볼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견고한 4-4-2 수비도 결국은 거기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박주호 선수의 밸런스 깨졌어요. 이 크로스가 이제 남태희 선수의 좋은 침투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정말 한시름 요 때는 왔지만 사실은 우리 우즈벡 입장에서는 비교도 만족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골이 더 필요했는데요. 자, 여기서 역사적인 장면. 머리 보니까 따가야겠다. 대화. 두 선수가 뭔가 주고받았어요. 구자철과 김신욱인데. 이 두 선수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짓도 좀 하는데 김신욱 선수가 이때 구자철 선수에게 내 주변으로 올라오면 떨궈준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김신욱 선수의 어떤 활용법은 김신욱 선수를 너무 헤딩을 하는 선수라는 선입견을 좀 버리고 지금의 대표팀뿐만 아니라 김신욱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갔을 때 여태까지 활용 방식을 보면 대부분 뻥 헤딩 이거예요. 그런데 김신욱 선수를 오래 썼던 클럽들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김신욱 선수를 헤딩 머신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7대3이라든가 6대4라든가 어떤 비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김신욱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해서 이 선수의 헤딩, 이 선수가 들어가면 이제 점유율 깨진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선수의 다른 능력도 쓸 수 있는 그런 좀 습관을 들이고 좀 익숙해지면 김신욱 선수에 대한 활용도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자철 선수가 기성용 선수와 더불어서 좀 내려오는 플레이를 선택을 많이 하다가 요때 김신욱 선수의 말을 듣고 올라갔죠. 바로 올라갑니다. 슬금슬금. 네. 네. 여기서 손짓도 하잖아요 지금. 네. 네. 손짓을 이쪽으로 한 것 같아요. 올라와라. 네. 올라와서 내가 갈 것이다. 세컨볼 위치에 가 있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자철 선수의 움직임 보세요. 슬슬 슬슬슬슬슬. 그 대신 지금은 구자철 선수가 올라간 대신 남태희 선수가 좀 내려와줬어요. 그러니까 기성용 구자철이 하던 역할을 지금은 남태희 선수가 좀 내려와서 하고 구자철 선수는 슬슬슬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교체돼 들어간 사나이 홍철 선수. 홍철 선수 크로스가 아주 잘 김신욱 들어갔어요. 선수. 여기서 사실은 손흥민 효과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면서 수비수 한 명은 확실하게 끌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자철 선수가 돌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공간의 폭이 더 넓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모든 게 지금 박자가 잘 맞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 하나 잡아주고, 자, 구자철 선수의 이 피니쉬는 공격수 이상이에요. 확실히. 잘 때렸어요. 예전에 슈팅 뭐, 참 잘해요. 지구 특공대 뭐 이런 얘기 할 때부터도 그랬지만 구자철 선수 앞으로 이제 대표팀을 나중에 이제 은퇴하게 되겠지만 그때 그 골수의 합이 어느 정도 될지는 다른 공격수들이랑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전을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냉혹하게 애정 어린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저희도 그 냉혹한 잣대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승부 예측했던 거 기억하시죠?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잉글랜드. 근데 저 무제배 좀 많이 나왔죠? 모두 다 무승부였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두 분 다 틀리셨고요. 저 한 경기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합니다. 김장철을 약간 좀 일찍 봤네요. 그 전회 차에 좀 무제배를 좀 했는데 그 다음에 차에 무들이 좀 많이 제배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세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널,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 세 경기가 준비가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난 회차도 그렇고요. 어려운 경기만 주시니까 사실 맞추기가 힘들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산체스 선수가 월드컵 예선에 가서 정말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겁니다.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무승부. 무승부. 알겠습니다. 저는 맨유 승부입니다. 아니 여보세요. 예. 그 아스날의 감정을 그렇게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스날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아스날 나올 때마다 지금 뭐 저는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못 나와요. 네. 카솔라의 베예린 그리고 산체스가 선발로 나오기가 지금 힘듭니다. 약간 다쳐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벤치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맨유는 지금 질라탄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고 루니도 못 나옵니다. 질라탄, 루니 없을 때 잘할 겁니다. 제 생각에. 오히려요. 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템포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아마 조금 더 다이나믹한 경기가 될 것이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그래서 맨유의 신승부입니다. 저도 장지현 위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같은 것 같아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무리뉴가 이번에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뭘 보여줍니까?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시기상.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장지현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바이에른 뮌헨은 알론소도 이미 전성기에서 전 떨어진 시점이라고 봐요. 경기 내용을 보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무언가 조금 다운돼 있고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내용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력 누수는 그렇게 없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이번에 리베리도 복귀를 한다고 하고 전체적으로는 전력 누수가 없는 상황에서 팽팽한 경기 될 것이다.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두 분이 지난번에 좀 틀리셨다고 너무 안전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무승부가 더 어려워요. 저 확률적으로. 저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또 무승부요? 무제배 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이유는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이 장지현 의원이 바이에른 뮌헨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다 만족스러운 흐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흐름에서는
도르트문트가 홈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 아무래도 한 방 있는 선수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도르트문트 선수들의 또 벌떼 같은 플레이를 안첼로티 바이에른 호는 이것을 아주 극복하기까지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르트문트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을 여하이 또 꺾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승부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무승부 보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뮌헨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드리드 더비가 나왔어요.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예요? 보시나요? 네. 아틀레티코 승. 오,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라면 또 명가의 뒷심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리그 경기라면 저는 아틀레티코 쪽으로 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올 시즌의 아틀레티코는 지난 시즌까지의 공격력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도 상당히 많고 그 상황에서 최근에 지속되어 온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력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뭐 한 골이라도 아틀레티코 쪽이 좀 유리한 이번 리그 경기에 한해서만큼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지현 위원님은요? 저는 가장 중요한 선수인 그리즈만, 뭐 다 중요합니다만 발목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고요. 레알은 지금 모드리치가 지금 복귀를 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타이밍은 레알 마드리드가 한번 잡을 때가 됐다. 네. 타이밍상. 네. 그 마드리드 더비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레알 승부입니다. 두 분이 의견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 맨유만 틀리고 네. 나머지는 신하영 씨가 가져가시면 여기는 네. 누구든지 한 명이 걸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어떻게 정확하게 승부 예측을 맞췄는지 아니면 비껴갔는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저희가 좀 길게 보내드렸는데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토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